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토크를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같이 토크를 하실 손희정 평론가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의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희정입니다. 인천영화주간에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그 영화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고 김프로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이렇게 애관극장이 조선 최초의 극장이라고 하던데 뜻깊은 자리에서 뜻깊은 작품에 대해서 뜻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맞이한 이제 인천영화주간 행사라서 어떤 주제로 이제 영화주간의 어떤 메인 주제를 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행사이다 보니까 인천을 주제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좀 상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들을 한번 인천 로케이션 하거나 인천을 키워드로 하는 영화들을 쫙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이러한 다양한 소수자들, 소외계층들, 그러니까 뭐 노인이나 이주노동자, 혹은 성소수자, 혹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리고 그들을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식들을 고민하는 이러한 영화들이 좀 많고, 또 그런 영화들이 어떤 영화적 완성도도 높고 또 대중적으로도 호소력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8편을 추려가지고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 이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영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영화들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어떤 깊이 보고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떤 영화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또 통찰력을 갖추고 계신 이 손희정 문화평론가님을 모셔서 이제 어떤 영화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이제 믿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절로 겸손해지네요.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다시 정자세로 앉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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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영화가 8편인데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30분은 이제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할 텐데요. 그래서 8편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3편 정도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뭐 필요하면 다른 상영작들 좀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3편이 이제 정재영 감독님의 고양이를 부탁해, 그리고 이혜영, 이혜준 감독님의 천하장사 마돈나, 그리고 한준희 감독님의 차이나타운, 이렇게 3편을 저와 손희정 평론가님의 어떤 애정이 드러나는 작품 중심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할 텐데 제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전에 개봉을 한 영화죠. 지금 얼마 전에 다시 재개봉을 했고, 그래서 영화주간에도 이미 이 고양이를 부탁해는 매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 저도 이제 20년 전에 보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군인 신문으로 군복무중에 봤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봤다가 이제 40대 초반이 돼서 봤는데 여전히 좋더라고요. 네, 다시 봐도 어떤 여성, 이제 20대 초반의 여성, 이제 소녀와 성년의 경계에 서 있는
여성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너무 잘 묘사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뭔가 이게 공감되는 지점들이 예,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울림을 주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 20년이라는 간극을 두고 이 영화를 다시 보셨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론가님은 이 행사를 위해서 다시 극장에서 보셨다고 해요. 20년 만에. 예. 네. 그래서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20년 전에 이제 와라나고 운동을 할 때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1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리고 라이방, 나비, 그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하는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작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90년대 말에 쉬리라든가 테마록 같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소위 이야기되는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잭팟을 터트리면 영화 산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제작 환경으로 막 바뀌고 있었던 어떤 즈음이었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90년대 말이라고 하는 게 한국 영화 신르네상스기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잘 만든다, 우리가 웰메이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산업이 되어가면서 그런 흐름들 안에서 점점 버짓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추억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당시에 쉬리를 놓고 굉장히 한국 영화계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컸어요. 그러니까 쉬리가 새로운 한국 영화의 모델이 될 수, 산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큰 돈 가져가는 게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었고, 왜냐면 한국 영화 산업에서 뭐라 그럴까요? 끌어당길 수 있는 관객의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게 꼭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위험 부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고민들이 막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한국 영화가 발전하고 있다, 양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와라나고라고 하는 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웰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작품들이 나와서 그런데 관객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영화인들을 비롯해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매니아들에게 굉장히 좀 충격이 됐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라나고 운동이 펼쳐졌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살리기 운동, 일종의 새로운 팬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흐름 안에서 저도 고양이를 부탁해를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극장에서 재밌다, 잘 만들었다, 좋은 영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20년이 흘러서 극장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너무 오프닝 크레딧부터 충격에 빠진 거죠. 2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었는가에 대한 충격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게 늘 옛날 영화를 볼 때마다 받는 어떤 놀라움인 것 같은데 영화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점점 계속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다는 판타지를 영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늘 옛날 영화를 보면 볼수록 지금의 영화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그 영화들이 해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에 서 있는 여성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함, 그러나 그 불안함에 섞여 있는 어떤 미세한 희망 같은 것들이 이제 포착해내는 그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놀라웠었던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 20년 만에 다시 봤을 때는 이렇게 세련된 영화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흥미로운 OST와 함께 풀어낼 수 있었다니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고양이 표상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는 사실 고양이 반려묘와 함께 사는 반려인구가 매우 많이 늘어났고 나만 없어 고양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영화에서도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시면 지영이가 이제 이렇게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집으로 데려올 때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요물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집에 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20년 전에 고양이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여성이론이라는 잡지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도 여성이론 나오고 있는데 그 여성이라는 잡지가 20년 전에 고양이를 부탁해를 다룬 글을 읽어봤거든요. 당시에 이 영화가 어떻게 관객들이랑 만났는가를 보기 위해서 좀 열어봤는데 그 글의 시작이 뭐였냐? 그 제목은 고양이와 함께 뭐 페미니즘의 미래를 어떻게 꿈꿀 것인가 이런 제목이었는데 첫 챕터는 뭐였냐면 들고양이 토벌 작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읽어봤더니 당시에 들고양이 대처 요령이라고 하는 걸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공문으로 보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양이들이 생태계를 망치고 있으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들고양이를 보면 덫과 총을 사용해서 사살하라라고 하는 이제 공문이 지자체 단위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20년 전에는 고양이가 지금처럼 친근하지 않았고 사실 고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히나 비혼 혹은 미혼 여성들의 반려동물로서 또 대중문화의 어떤 하이문화적 아이콘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중반 즈음이었고 그 2000년대 중반 즈음에 이제 아직 무크지 같은 게 인기가 있을 때였거든요. 요즘에 잡지 거의 아니죠. 잡지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옛날 같은 위상이 아닌 것 같은데 무크지 같은데 이제 고양이 특집 이런 게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양이 마니아여가지고 고양이 물품을 엄청 모았었는데 그걸 이제 잡지사에서 싹 모아가서 사진 찍어서 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감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21세기에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 1990년대 문화의 시대를 한껏 얻은 여성 감독이 한편으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여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양이라는 표상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선구적인 작업을 했구나. 그런 재미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시대 세월의 간극을 느끼면서도 선구적인 작업으로서는 이미 와 있는 어떤 작품으로서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를 좀 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 근데 영화 너무 좋아서 한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 안 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젊은 세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말 안 하고가 와이키키 브라더스, 라이방, 나비, 고양이를 부탁해 앞자를 따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통칭을 한 건데 와라나고 예, 와라나고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은 영화들 그러니까 웰메이드한 작은 영화들에 대한 관심을 좀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관람 운동이 일어났던 약간 영화 관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관객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와라나고도 좀 재미있는 게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90년대에 뭐 소비 자본주의와 문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관객들의 소비력이라고 하는 게 대중문화를 엄청나게 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 관객 운동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라나고 직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파이란 팬덤이 있었고 바카사탕 팬덤이 있었다면 뭐 드라마 쪽에서는 내 멋대로 해라 이런 팬덤이 있었고 이게 와라나고를 찍고 제가 지구를 지켜라 지지였는데 지구를 지켜라 지구수호단이었는데요. 지구를 지켜라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 15년 흘러가게 되면 이제 불안당과 아수리언까지 가는 이런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고양이를 부탁해야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위치라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네, 저는 이게 고양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를 부탁해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의 의미라고 할까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특히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양이를 이 친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영이라는 친구가 길에서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선물로 이제 다른 친구한테 주죠.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고
하여튼 고양이가 이렇게 친구들 사이를 음. 떠돌면서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고양이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의 의미가 그러니까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일종의 고양이 네트워크, 고양이 고양이 네트워크. 공동체. 예. 그러니까 네. 20대 여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시절? 뭐 지금도 크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양이를 통해서 그런 약간 미세한 미물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고양이를 통해서 어떤 돌봄 주체로서의 자기의 가능성을 좀 시험해 보는 좀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차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기꺼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상황이 되게 녹록지 않을 때에도 네. 나의 집에 천장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을 그쵸. 때에도 한 어떤 생명체, 한 마리의 고양이와 만나서 그와 함께 기꺼이 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지영이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 지영의 마음이 담긴 채로 이효은 배우가 연기했었던 캐릭터 이름을 참 자꾸 잊어버리는데, 네, 이효은 캐릭터에게 갔지만 그는 하루도 채 돌보지 못하고, 그게 배두나 캐릭터에게 갔을 때는 또 오랜 시간 함께 이제 머물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사실 정재은 감독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보여주는 것은 야생과 집고양이 사이에 있는 어떤 경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돌볼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성년과 미성년 사이의 어떤 애매한 분위기, 집에 있다가 집을 다시 나서는 사람으로서의 그 경계, 이런 것에 있는 그 20대 여성들의 위치와 그 이제 TT가 가지고 있는 야생 고양이면서도 집 고양이인 그 경계가 이제 맞물려 있었고, 이런 고양이 같은 이제 존재들을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양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이 작품 안에서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쵸, 그렇게 돌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고 경계에 대한 재현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2015년 이후에 이제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성들이 남성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만 더 많은 여성 선화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던 그 흐름과 맞물려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고양이 페미니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결혼, 이성의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외부에 머물면서 꼭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방식으로 가족을 찾고, 근데 그랬을 때 이 고양이가 그 영역동물이어서 얘가 데리고 어디를 못 가잖아요. 그래도 젊은 여성들은 많이 돌아다녀야 될 때 이 고양이 서로가 서로 돌봐주는 이 고양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3박 4일 어디 가니까 네가 와서 우리 집 고양이,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움직이면 싫어하거든요. 반드시 인간이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고양이 공동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 페미니즘이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년 전에 정재은 감독님이 고양이를 그릴 때는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겠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의미들을 이 작품을 경유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고양이 반려동물로서의 고양이에 대한 어떤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고양이를 이제 많이 기르잖아요. 이게 단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어떤 규범적인 가족 안에서 돌봄 주체로 스스로를 상정하지 않아도 어떤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또 거기에 약간 어려운 점 뭐냐면, 사실은 가부장제 하에서, 그러니까 가부장제 또 뭐냐 설명하려면 한 시간 좀 필요하겠지만, 남성 중심적인 어떤 돌봄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돌봄을 전가받고 하지만 그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가시화됐었던 존재들이 여성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90년대라고 하는 시공간은 좀 뭐 한국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시공간이기는 한데 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고 90년대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과 취직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IMF 때 취직률이라고 한 건 빠그라지기 시작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했을 때 80년대까지는 사실은 여성들이 완전히 돌봄을 전가받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90년대에는 이게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여성들은 당연히 본능이라는 듯이 돌봄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90년대가 되면 10대 여성들은 그래도 그 돌봄으로부터 약간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들 안에서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이제 사실은 이 사회에서 드디어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돌봄을 전가받아야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고양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돌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요받는 어떤 돌봄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습관 관습화된 돌봄과는 다른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배두나 캐릭터가 옥지영 캐릭터를 돌보거나 그에게 귀 기울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야 대해서만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그러게 한것 같은데. 나머지 네. 두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고양이를 부탁해 1시간, 네. 쳐다보면서 마돈나 1시간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네. 다음에 예. 하지만 네, 이제 천하사 마돈나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천하사 마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또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번에 한 천하사 마돈나가 2006년에 개봉했으니까 제가 그 천하사 마돈나를 가지고 좀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이제 다시 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구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고등학생 소년 동구가 아버지가 이제 동구의 아버지가 김윤석으로 나오는데 김윤석 배우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냥 술만 먹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막 자식들을 막 패는 그런 뭐 폭압적인 가부장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저런 아버지도 있겠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폭력적이라는 느낌, 과도하게 폭력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남짓한 시간 차이 동안 폭력을 대하는 어떤 정서적 차이가 이제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 10년 전에는 뭐 묻어냈던 폭력성이 지금은 너무 과격하게 보인다는 것, 그런 어떤 시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집을 벗어나지 않는 동구가 또 대단하다기보다는 이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의 폭력이면 집을 나갈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 폭력은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벌어지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말하는 순간은 이제 더 심한 폭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랑 맞짱을 뜨잖아요, 아예 대놓고. 그러니까 동구가 원피스를 입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서죠. 네. 그렇죠. 이것도 되게 기이한 방식의 커밍아웃일 거죠, 사실. 하필이면 아버지는 복서였어가지고 또 가드를 올리라며 아버지의 관점에선 아들인 그 사람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때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저는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을 대하는 한국 관객들의 감수성이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안에서 재현되는 아버지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폭력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텐데 다만 명백한 건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는 김프로님과 비슷하게 뭘 느꼈냐면 학교 선생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구가 사랑하는 일본어 선생님이
이게 동구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몽둥이를 꺼내 들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그 장면이 너무 괴이하게 느껴졌고, 그것과 더불어서 동구를 괴롭히는 쌍둥이들이 나오거든요. 얘들 말하자면 일종의 양아치인 건데, 이 양아치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낯선 재현이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졌다라는 걸 저도 느끼기는 했는데요. 다만 저한테 이 작품이 한 15년 정도의 간극을 두고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던 것은, 그러니까 폭력을 대하는 우리의 감수성은 이만큼 와 있고, 그건 한편으로는 다양한 담론들이나 달라진 영화 재현들 안에서 우리도 학습하면서 달라진 걸 텐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영화의 윤리적 감수성이라든가 정치적 급진성이라고 하는 건 15년 전만 못하고나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고양이를 부탁해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면 이 5명의 친구들이 놀러 나가잖아요. 인천의 어디 항구인가로 놀러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남성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2021년의 감수성으로는 이미 불안하죠. 덩치가 굉장히 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놀자고 얘기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도 한데, 그 장면에 제가 놀라웠던 건, 그러니까 베두나를 비롯해서 그 5명의 20대 여성들이 그 남성들에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재현이 좀 생경한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뭐냐면, 이제 이호원 캐릭터가 베두나 캐릭터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돌이들이랑 놀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대하는 방식이 지금의 한국 영화라면,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자민족 중심적이고 굉장히 쉽게 그 조선족을 비롯해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 캐릭터가 등장을 했다면 외국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비하하는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는 그런 비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캐릭터가 한국 영화에서 재현되는 걸 보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놀랐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는 그게 21세기 초반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급진성? 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천하장사 마동나도 저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폭력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그 동굴을 재현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퀴어 미학의 부분, 캠피한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영화에서는 대중성을 지향한다면 감히 재현하기 어려운 급진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도 쓰셨다고 하니까 김포의 퀴어 영화 전문가로서 천하장사 마돈나의 그런 퀴어 영화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급진성은 왜 우리가 지금은 안을 수 없는가, 왜 그만한 영화가 안 나오나라고 얘기한 건 너무 오바인가요? 어쨌든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이 영화들을 바라보는 환대의 방식들을 고민하는 영화들의 연장선에 있는 어떤 키워드, 연장선에 있는 논의로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 공간과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환대의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좀 이 논의를, 그러니까 키어 영화 관련된 논의를 좀 풀어보려면 그러니까 동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죠. 처음에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가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쌍둥이 같은 어떤 호모포비아적인 혹은 또 여성 비하적인, 동시에 그걸 한꺼번에 하잖아요. 동굴을 보고 뭐 벌벌 괜찮냐고. 그게 얼마나 퀴어 혐오와 여성 혐오가 맞물려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공동체죠. 네, 그렇죠. 또 일본 교사도 결국에는 알고 보니 동구가 커밍아웃을 하니까 포비아적인 또 발언하고, 그래서 호모포비아적인 공동체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씨름 공동체가 있죠. 대안적인 공동체. 여기에서는 전혀 동구의 여성성을 문제 삼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롯이 동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반응, 육체적인 생김새? 어떤 반응? 그러니까 동구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몸의 감각에 되게 어떤 심취해 있다고 할까요?
이 영화가 오늘날의 키어 영화보다 좀 급진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키어성을 좀 찾아내려고 재현해내려고 했다는 점, 그게 저는 되게 돋보였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 또 다시 한번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로 넘어와서 또 도시공간과 공동체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러니까 베두나가 맡은 테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던 거기가 이제 월미도였던 거였죠. 월미도에서 막 아무렇지 않게 외국인 노동자한테 가서 같이 놀자고 막 말을 건너. 저도 다시 보는데 그 장면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거부감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근데 이게 아마 전 이 베두나라는 캐릭터가 아마 정재영 감독이 가장 애정하는 이상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성별을 떠나서 어쨌든 타자를 대하는 그 태도. 이상적인 사람인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 공간과 좀 맞물려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천을 가장 닮아 있는, 그래서 캐릭터가 이제 인천에 의인화된 캐릭터가 베두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어떤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 없는 접근. 인천 칭찬해야지 뭐 지원금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될것 나온다든가. 네. 이 연결시키자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이 부탁해가 처음에 개봉을 하고 평론가들이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 작품이었고, 특히나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대한 담론이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영화들이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서울 중심성을 띠면서 이제 영화들이 만들어졌었을 때,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 작품의 이제 6번째 주인공으로 설정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인천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항구라든지 여객선이라든지 아니면 배에 탈 사람들을 모집하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천의 표식을 아주 강하게 새겨 넣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인천과 영화, 그다음에 고양이를 부탁해와 인천 뭐 이런 식의 분석글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 이제 고양이가 어떤 경계적인 존재인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명의 여성들의 경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많이 해석이 됐고, 경계적인 공간, 주변적인 공간, 저 부가가치라고 이제 이효원 캐릭터가 이렇게 뭐랄까 폄하를 당하는데 직장에서 그 저 부가가치 인간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주변성을 보여주는 공간, 디아스포라적인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보통 분석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김프로님께서 이 기획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때 정재은 감독님 인터뷰의 한 구절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그때 정재은 감독이 말하는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하게 열려있는 공간, 그래서 환대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경계적이고 주변적이고 이렇게만 해석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효원 캐릭터가 현실적인 캐릭터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인서울 하려면 욕망이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인 것으로 읽어냈었던 것은 아닐까. 베두나는 그리고 그냥 그저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싶은 캐릭터 정도로만 해석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나서 다시 베두나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는 그 캐릭터의 뭐라 그럴까요? 환대하는 태도, 열려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의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할 때는 저는 비로소 들어왔었던 게, 처음에는 고양이를 부탁해서 고양이만 들어왔다면서 이 고양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환대라는 캐릭터로, 그러니까 키워드로 넘어가서는 부탁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에 경계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또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아마 김프로님이 말씀하셨던 인천이란 공간 안에서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재은 감독님이 예전에 배두나 배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태희라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사실 이제 그때 강조했었던 어떤 자유분방함 같은 거. 그래서 영화 안에 보면 노숙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노숙자에게서 불안을 보는 게 아니라 자유를 읽는 그 캐릭터를 너무 잘 그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참 묘사하기 힘든 캐릭터잖아요. 근데 배두나의 신체를 만나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고 이후로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에도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태희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영화를 할 때도 그렇게 듣고 나서 배두나 배우의 커리어를 보니까 그가 골라왔었던 그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배두나의 얘기도 한 2시간 따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태희, 인천, 배두나가 만나는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환대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다시 보면 배두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빛이 나고 그냥 저 캐릭터 그대로 현재 만드는 영화에 그대로 심어놔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되게 초시대적인 캐릭터처럼 뭔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타임리스한 느낌이죠. 그래서 혼자 붕 떠 있는 뭔가 다른 캐릭터들에서 혼자 계속 떠다니는 느낌, 좋은 의미에서 약간 그랬던. 그래서 굉장히 배두나 인생 캐릭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뭐 태희 캐릭터랑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저는 생각나는 건 정주리 감독님의 도이아의 그 경찰 캐릭터,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으로 아우팅 당하면서 시골로 자천되어 그 영화 표현으로 하자면 시골로 자천이 되어 있는데 그 시골에서 엄청난 가부장의 폭력에 시달리는 도희를 결국에는 구출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캐릭터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재밌었던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캐릭터가 비밀의 숲의 그 형사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 되게 이상한 캐릭터거든요.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조승우 캐릭터가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을 도려내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조승우 캐릭터보다 배두나 캐릭터가 더 판타지 같이 느껴졌었던 게 오히려 감정을 느끼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조승우는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저한테는 약간 배두나 캐릭터가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 저 너무 막 혼자 가지치는데 인사이드 아웃 디즈니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안에 5개의 정동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행복이 뭐 짜증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데 약간 조승우 뇌 속에 걔네들이 배두나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승우에게서 제거된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어떤 주변성을 띈 사람들을 계속 돌보면서 일도 짱잘인 어떤 형사 캐릭터라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배두나 커리어에서의 환대, 돌봄 이런 키워드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센세이까지 해서 센세이, 네, 네, 센세이, 그렇죠. 여기까지 배두나 얘기를 네. 네. 다음번에 저한테 한 2시간 주시는 네,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잊고 있었던 영화 한 편을 다시 읽거든요. 차이나타운 얘기는 차이나타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하장사 마돈나 다 끝난 건가요? 이 영화도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예, 일단 차이나타운 갔다가 시간 그럴까요? 네. 차이나타운을 읽고 있어서 차이나타운 한 마디도 한 마디도 차이나타운도 너무 다시 보니까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험한 말을 했네. 네, 잘 만들었다. 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네. 네, 저도 차이나타운을 다시 보면서 다시 봐도 되게 돋보이는 캐릭터는 저는 박보검이 맡은 석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뭐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제가 사전에 만나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박보검이라는 이 맡은 석현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영화 중간에 죽거든요. 근데 막 기억 속에는
뒷부분에 끝부분에서 죽었다는 저는 느낌이 석현이가 든다고. 죽는 영화 안 보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혹시 막 여기서 죄송합니다. 스포를 당한다든지. 저는 석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데 석현이가 죽는 장면이 클라이막스라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근데 도구적으로 죽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연기를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캐릭터가 되게 뭐 뛰어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그 김고은 누구죠? 일영이 이제 수금을 하러 딱 찾아갔는데, 너무 밝게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집안에 드리고 파스타를 내서 배고프지 않으면서 파스타를 내서 드리는 굉장히 환타지적인, 누가 그 채무 관계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 순간인데, 근데 그런 비현실적인 순간에 어떤 그런 의도치 않은 친절함이 이제 일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죠. 다른 세상에 눈을 뜨고 다른 관계에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친절함 혹은 어떤 과잉된 친절함이라는 가치, 친절함에 대한 가치, 이것 역시 또 어떤 돌봄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환대까지. 환대에 또 필요한 게 친절이잖아요.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거, 친절하게 수용하고 이런 타자들을 수용하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친절과 돌봄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 차이나타운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상영작 중에 이제 파일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측면이죠. 그러니까 최민식이 맡은 조폭이,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인 불법 체류자 여성인 장백지와 위장 결혼을 하죠. 위장 결혼을 했는데, 단순히 이제 돈을 벌려고 했을 뿐인데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장백지는 편지를 통해서 죽기 전에 이제 최민식한테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바로 최민식이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절함이라는 정서적 측면이 이러한 관계를 상상하는 이러한 다양한 영화들에서 중요한 어떤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이, 저는 이 영화들을 모아보면서 좀 흥미로웠거든요. 예. 그것도 무례한도 그런 측면에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의 여자와 형사는 누가 봐도 이제 뭐 채무 관계만큼이나 적대적인 관계인데, 서로 그 형사가 이제 그 범인의 여자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챙겨주고 돌봐주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런, 그러니까 적대 관계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것 같은 사람 사이가 어떤 소통을 하는 계기가 그 친절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절을 통해서 어떤 돌봄 행위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고양이를 부탁하면서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돌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래서 저는 돌봄 행위를 끌어내는 두 가지 어떤 정서적 측면이, 하나가 이제 연민,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고, 또 둘째가 친절함. 그걸 이제 좀 더 한 발짝 다가가게 해주는 정서가 이제 친절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김프로님의 굉장히 평론가로서 탁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영화들 저도 다 봤지만 친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저한테는 그 석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오히려 이 작품의 일종의 젠더 밴딩에 대해 생각을 해주게 했었던 어떤 캐릭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차이나타운이 2015년 작품인가요? 당시에 개봉했을 때가 막 이제 페미니즘 담론이 불타오르고, 무엇이 여성 영화인가 이런 이제 토론들이 붙기 시작할 때였는데, 대중 담론 안에서 차이나타운이 과연 여성 영화인가 아닌가를 갖고 토론이 뜨겁게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주인공인 이 정도의 영화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건 여성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그냥 정확하게 소년이 성장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남성 오이디푸스 궤적의 서사를 여성으로 그냥 치환해 놨을 때에는 사실 여성적인 가치라고 하는 걸 볼 수 없으므로 여성 영화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토론이 막 붙었을 때였는데 그 토론을 이제 재밌게 따라가 보면서 저도 영화가 궁금해서 이제 본 거죠. 저는 이 영화는 극장에서 아직 못 봤어요. 좀 너무 아쉽고 너무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이제 근데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좀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석형 캐릭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너무 배고프시죠? 이러고 막 파스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사이코패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석형 캐릭터의 디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영화 좀 잘 못 만들었을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냥 거기에 박보검 캐릭터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감독님, 한준희 감독님이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셨는지 이런 얘기가 온라인에 돌았는데 그 석현 캐릭터가 지금까지 남성 주인공인 하드보일드 영화 혹은 느와르 영화에서 보통 여성 캐릭터가 만든 영화고 여성이 맡는 캐릭터고 그래서 그런 남성 중심적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그렇게 사이코패스처럼 굴어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이래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석현이란 그러니까 박보검이 연기한 석현이란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지점들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를 딱 맞은 거죠. 한 번도 저도 남성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디자인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 안 해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영화를 이제 다시 보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현이가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김프로님이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영화를 이제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김혜수가 일영이에게 왜 그렇게 엄마가 일영에게 왜 그렇게 걔가 좋았니? 물어보니까 일영이 잘 모르겠어. 친절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쓸모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유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차이나타운에서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 쓸모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법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어떤 존재로서의 석현 그리고 이제 친절이라는 가치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이 좀 이제서야 재미있게 다가왔고 근데 그게 비로소 젠더 밴딩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뒤집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야 사실은 친절의 가치를 그렇게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더 많이 얘기되어야 되는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이게 성별의 차이일 수도 있는 어떤 젠더 밴딩이나 어떤 여성과 남성의 차이, 어떤 성별의 차이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말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들의 성별을 다 바꿔버리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적 측면이 덜 부각될까? 혹은 뭐 반감이 되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잠시 해봤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늘 관습적으로 재현되는 방식대로 소년은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소년이 아버지가 되는 길에 존재하는 사라지는 매개로서 여성 캐릭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성의 친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관습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에게 친절은 뭔가 당연시 되는 특징이라는 거죠. 네, 이건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어떤 가지는 시각적 한계인 것 같아서 네. 여기 뭐랄까요 생물학적인 문제로 갈 수는 없는 거기지만 경험의 차이이거나 훌륭한 이제 해석론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평소에 너무 친절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약간 깜짝 놀란 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오기 전에 무례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김프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무례한이라는 영화 사실 저한테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프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맨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전도연한테 칼을 맞는데 그 칼을 맞고도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되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을 때에도 그를 밀쳐내기보다는 전도연을 안아주는 장면에서 이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당신과 나는 사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이 다르다. 저는 그런 사랑 믿지 않거든요. 내가 기꺼이 내 친구의 고양이를 돌봐줄 수는 있지만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 간의 차이. 사람 간의 영화를 차이거나 바라보는 기질의 시선을- 차이다. 예.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시선은 사랑을 대하는 시선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얼마 전에 I'm Your Man을 보고 저는 AI와 윤리의 문제 이런 걸 막 생각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부정성을 껴안을 것인가. 근데 또 김프로님은 페북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한 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간의 차이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제 덕분에 제 사랑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네. 네. 아, 네. 근데 저는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넷플릭스 DP 이후에 다시 보는 차이나타운은 한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DP가 정말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네 페미니스트이고 여성 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한켠에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남성 서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DP는 확실히 한 걸음 나아간 남성 서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물론 그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군대 내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 하드보일드라고 하는 완벽하게 역사 안에서 남성적이었던 장르를 여성 서사로 바꿔냈었던 감독 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작품적으로는 또 하나 확인한 건 이 감독은 정말로 배우를 잘 쓰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도 정말 배우들이 그러니까 박보검이라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김혜수, 김고은, 엄태구의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엄태구 배우는 판소리 복서가 있긴 하지만 좀 고민은 있는데 조연철 배우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근데 그랬을 때 뭐 배우 캐스팅을 감독이 다 했다고는 물론 할 수 없겠지만 아주 적재적소에 좋은 배우의 좋은 연기를 끌어내는 감독이라는 생각을 차이나타운을 보면서 다시 했고 이런 평가는 역시 DP 이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DP의 캐스팅은 최고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연기도 놀랍고요. 예.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차이나타운을 보면서 박보검이 돋보였던 게 제가 서복을 보고 차이나타운을 봐서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뭐 박보검이라는 배우에 대한 어떤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서복을 보면서 이 배우는 평생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약간 인조인간 캐릭터로 나오는데 물론 제가 뭐 SF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기존에 보지 못한 인조인간의 캐릭터인데 그게 박보검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래서 어떤 애정이 담겨서 차이나타운을 보고 그 박보검이 맡은 캐릭터가 더 박보검이었기 때문에 그 친절이 물론 비현실적인 상황이면 설득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친절히 박보검의 신체를 네. 얻으면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박보검이니까 저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수긍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박보검이 개연성이었다. 근데 저는 박보검 배우 매우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어요. 서복을 아직 못 봤는데요. 미모가 전부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좋은 작품을 기다려보죠. 네. 그럼 아까 천하사 마돈나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천하사 마돈나 우리 배우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유덕한 배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유덕한 배우가 천하장사 마돈나로 여러 가지 그 상을 휩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신인 배우상 이런 걸 막 봤는데 당시에는 제가 연기를 보는 눈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남성 배우가 시스젠더 남성 배우가 트랜스젠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변화를 주고 이렇게 연기를 해서 고점이 높이 샀나 보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면 볼수록 유덕한이라는 배우의 어떤 놀라움 같은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유덕한 배우가 연기한 오동구라는 캐릭터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표상이 하리수 씨 하나밖에 없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밖에 상상되지 않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미지를 확장시켰던 어떤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 저는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천하사 마돈나의 어떤 급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이 흐른 지금에야 우리는 이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시기는 하셨지만 변희수 하사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여전히 굉장히 편견 속에서 소유자의 이미지는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동구 캐릭터는 유덕환과 오동구와 그 영화의 급진성이 함께 만나면서 등장한 좋은 캐릭터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보통 트랜스젠더 캐릭터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우울하고 뭔가 비관적이고 소외되어 있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오동구는 스스로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걸 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가치 기준이 얼마나 여성스럽냐, 여자 같냐. 그건 곧 어떤 미적인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 같다, 여성스럽다도 굉장히 편견 속에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여성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된다는 것 처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못생긴 여자가 되는 것까지 받아들인 그게 되게 성격적인 면에서 캐릭터 성격 구성의 면에서 되게 급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아 씨가 연기한 엄마가 김윤석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왜 그렇게 싫은 줄 아냐. 너는 네 자신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난 네가 싫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굉장히 성별 이분법적이고 이성의 중심적인 사회 구조 자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의 중심적인 가부장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부장제를 체화한 것이 김윤석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빠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빠의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동구가 버텨내야 되는 폭력 그 자체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또 아이러니한 측면인데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힘으로 이겨야 그러니까 너는 남성성으로 대변되는 어떤 물리적인 힘까지 체득을 해야지 넌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뭔가 되게 정말 한국형 트랜스젠더라고 할까요? 뭔가 너무 많은 걸 짊어져야 되는 뭔가 어떤 이성의 규범적인 가족 안에서 어떤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을 거부하고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전유하고 다 극복하고 또 뭔가 되게 많은 그런 의무들을 첩첩이 산중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이런 설정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중요하게 짚어야 될 건 영화 속에서 동구도 얘기하지만 동구는 무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자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들이 동구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요.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네, 이제 저희들끼리의 수다는 잠시 멈추고
객석에서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손을 들어주시면 이제 저희 자께서 마스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를 끼고 죄송합니다. 계시고요. 마이크를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너무 혈안이 됐습니다.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괜찮으시자면 이혁상 감독님 네, 이야기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앞에서 너무 비웃으셔가지고 네. 살짝 짧은 코멘트 천하장사 마던 날 다시 보았더니 좋았다더라 뭐 이런 식의 코멘트 네, 여기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뭔가 집안잔치 같은 느낌이. 네, 다른 분들 더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인천에서 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인천이라는 공간성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아서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어떤 특집들을 좀 어떤 한국 영화 역사 속에서 좀 찾아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영화 주간에서 이제 김종태 프로그래머님이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근데 또 드는 생각들이 그 시대에 나왔던 영화들 고양이를 부탁해도 그렇고 천하장사 마돈나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선 되게 폭력적이거나 또는 지금 시대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글쎄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금의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혐오와 차별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지점도 있었고요. 두 분의 어떤 대화가 뭔가 재미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평론가 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뭐랄까 아슬아슬했지만 또 손희정 평론가님께서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그런 것들이 아슬아슬했네요. 네, 저에게는 재미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시키셔서 되게 중원문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도시를 조망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긴 뉴욕이다. 여긴 샌프란시스코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어디다. 워싱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미국 안에서 지역 따라 문화차가 굉장히 크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뉴욕에서 벌어지는 것과 LA에서 벌어지는 게 너무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뭐 밀양 이렇게 정말 어떤 도시가 이름에 드러날 만큼 중요한 공간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서울 중심적인 나라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인천이라는 도시의 어떤 표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 중에 하나구나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천 영화라고 하는 범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인천 영화주간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 인천이라는 공간에 대한 특별한 뭐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영화들을 찾아보니까 감독들이 왜 인천에서 이런 주제로 뭐 이런 줄거리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금 되게 오붓하게 얘기 나누고 있어서 편하게 안전한 감각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 가면 잘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인천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인천 영어 주간이다 보니까 지역이랑 엮어서 아무래도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에서 이제 찍은 영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천이 어떤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로케이션이 편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니까 인천이라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맥락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오늘 강연 들으면서 인천이라는 어떤 공간이 지역 좀 물리적인 어떤 특징을 거기에서 이제 얹어져서 좀 약간 정신적인 어떤 공간으로서의 특징으로 나아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천하장사 마돈나로 논문을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궁금한 게 천하장사 마돈나에는 세 가지 몸담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버지가 가부장제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제 그 학교라는 공간 자체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어떤 그런 틀 안에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또 온건한 태도가 아니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태도가 다르지도 않고 이제 첫 번째 공간이랑 두 번째 공간이랑 태도가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도 만약에 차이점을 준다면 단순히 이제 섞인 어떤 공간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두 개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가족과 학교라는 네, 공간의 네, 네. 차이. 그러니까 가족은 되게 폐쇄적인 사실 공간이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폭력성이라는 게 아마 그 폐쇄성을 기반으로 더 가혹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학교는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공적인 공간이라서 그 폭력성이라는 게 어떤 대놓고 벌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좀 작동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그 일본어 교사. 표면적으로 뭔가 되게 학생들을 위하고 이런 식으로 다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제 어떤 포비아적인 어떤 욕망을 숨기고 있다고 할까요? 은밀하게 작동하는 폭력성, 어떤 그런 규율성이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제 어떤 동일한 어떤 포비아적인 욕망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어떤 아니 어떤 집단을 이룰 수 있다고 할까요? 그 안에서 어떤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어떤 이 동구의 여성성을 가지고서 그 주변 인물들이 뭐 그 쌍둥이 같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의 여성성에 대해서 여성성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뭐 왕따를 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반면에 뭐 씨름부처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떤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것은 각각의 공간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 각각의 공간에서 수행되는 남성성의 문제가 조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의 남자다움을 승인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폭력적인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동구의 남동생에게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폭력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부분, 그 남성성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해로운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고찰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면, 학교 공간에서는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성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또래 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고 수행되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전 너무 재밌었던 캐릭터가 친구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동구 아. 친구 있죠. 계속해서 꿈이 바뀌는 동구 친구. 근데 보니까 동구 친구는 화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한국적인 남성성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서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 혐오적인 함의 없이 스스로 오빠라고 부르는 동구 앞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씨름부라는 이 되게 이제 대안적이고 뭐 이상적인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이제 아마 자기 교실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분명히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좀 약간 비주류에 속한 사실 캐릭터들이잖아요. 사실 섞이기 힘든 캐릭터들인데, 그러니까 그들만을 모아놓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유의한다고 할까요? 뭔가 각자의 어떤 신체적 특징들, 어떤 개성들을 가지고 이걸 뭔가 그 안에서 계급을 나누거나 계층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가지고 노는 어떤 결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되게 즐겁게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씨름부, 운동부라는 건 사실 성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 학교 안에서 성적표로 어떤 등수를 나누는 것이 보다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운동부라는 집단. 그리고 그런 남성성을 말씀하셨죠. 원래 남성성이 더 돋보이고 그걸 더 드러내야 되는 선후배 관계가 더 엄격하고 폭력이 암암리에 승인이 되는 그런 집단인데 그 안에서 그게 이제 그 감독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감독이 어떤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라라는 식으로 그런 판을 깔아준다는 느낌. 그래서 어떤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윤식 캐릭터 그렇죠. 감독이요. 가부장이긴 한데 약간 어떤 좀 대안적인 공동체에 필요한 대안적인 가부장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부장. 그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편하게 그냥 아무. 네,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저 좀 궁금한 게 사실 천하장사 가부장이래.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하나 다 기가 막힌데 문세윤 캐릭터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 이제 예원 감독님 커밍아웃 하신 후에 봤을 때는 이 뚱게이 형상인 것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걸 넣어놓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물론 감독님 계시면 감독님한테 여쭤봤겠지만 그래서 그랬을 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프로님이랑 저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게 문세윤이 게이 캐릭터인가 아니면 정말 찐 헤테로여서 동구의 진실한 면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 문세윤 캐릭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것도 되게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문세윤이 동구를 보고 그러죠. 나 너 때문에 헷갈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동구의 여성성을 깨닫게 되는 게 이제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여성성을 깨닫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뭐 본질주의적 성별 본질주의라고 할까요? 뭔가 되게 낭만화된 걸 보는 헤테로 남자는 진짜 여자를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정말 넌 타고난 여자인데 어떤 잘못 태어난 거다라는 어떤 게 되게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어떤 낭만적인 시선이라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맞았던 게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제 여자가 된 동구가 라이크 버진을 부르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씨름부원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세윤만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마치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준비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게이가 아니었던 거죠. 게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이 동구의 여성성을 그러니까 그냥
혹은 판로맨틱이었을 수도 있죠. 상대가 누구여도 상관없이 동굴을 사랑하는. 아,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퀴어 영어, 21세기적 퀴어 영어로 분명히 규정할 수 없는 어떤 퀴어함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또 이제 굉장히 힙하게 이론적 개념이 되어서 더 이상 저는 그 개념이 난잡하지 않아져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퀴어하지 않아져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난잡함이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말끔한 시장의 세계를 깨는 것으로서 퀴어 난잡함? 이런 것도 요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난잡함이 드러나는 어떤 재미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네.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참 하지 못했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지 좀 난잡함? 난잡함. 이거 책으로 번역되어 나온 개념이라서 네, 그러니까 쓰셔서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씨름부라는 공동체가 음. 어떤 신체적인 유의를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운동 자체가 옷을 벗고 상의를 벗고 그 팬티 하나만 입고 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음란한 음란한 운동. 저는 보면 되게 음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 다 벗고 몸을 맞대면서 땀을 그게 씨름을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잡고 힘겨루게 하면 땀을 섹슈얼한 텐션을 읽어낼 수 있죠. 그 있다고 클로즈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너무 음란한 선수들은 프로로서 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네. 하지만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근데 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당시에 이제 2002년부터 2004년 이럴 때 한국에서 헤드윅 개봉하고 후회하지 않아 개봉하고 막 이럴 때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그분 누구죠? 라이온 킹 음악 하신 분 엘튼 존 결혼하고 이럴 때가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광고계에서 퀴어 코드를 엄청 가져가요. 그래서 맥스웰 광고에서는 조인성이랑 그 다음에 내가 그 배우님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최지우 배우님 옛날 애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드라마 나인에 나오셨었던 분. 하여간 그 두 배우가 나와서 이게 캔커피를 서로 던지면서 게이 코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광고계가 퀴어 코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스카이에서 핸드폰 이렇게 미는 핸드폰 내놓으면서 레슬링을 맞아요. 네. 마치 게이 섹스인 것처럼 그 클로즈업으로 시작해서 쭉 당기면 사실 두 남자가 레슬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스카이에서 새로 나온 그 뮤직 플레이어로 노래를 들으면서 그 레슬링을 보면 환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컨셉으로 광고를 찍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천야사 마돈나에서 이제 다양한 씨름 기술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딱 약간 스틸 장면처럼 이 부원들이 이렇게 몸을 맞대면서 이렇게 뭐 뒤집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뭔가 난교스러운 어떤 그런 그렇죠. 난잡함의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게 왜 드러나는 간지럼 못 참는 부원 눈 가려놓고 간지르고 이러는 건 아주 되게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 이런 코드들을 곳곳에 숨겨 놓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작품에 좀 놀라움이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께서 아니 환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왔는데 난잡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환대는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오픈의 제스처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환대 이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이후의 시간을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2021년인 것 같고 그 환대 이후의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상력으로서 퀴어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이 헤테로 중심적인 사회에서 퀴어라는 말은 힙하니까 가져가고 성소수자의 존재는 지우는 방식으로 막 뭐 아무거나 다 퀴어하다 부르고 이것 저는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로 성소수자의 삶 안에서 그 퀴어한 정치학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퀴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반드시 따르게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는 뭐 여가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식의 정상가족 외부를 상상하는 논의들이 환대 이후를
조직하는 새로운 철학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논의 안에서 개인 난잡함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1980년대 미국의 에이즈 팬데믹 이후에 그 퀴어 공동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보살폈는가, 배타적인 이자 관계를 넘어서 보살폈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핵가족 중심주의까지 나왔는데 핵가족 중심주의를 넘은 한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퀴어 정치학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퀴어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천상사 마돈나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단순히 어떤 이 등장인물의 성별 정체성이나 뭐 성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퀴어 영화를 논의하기보다는 이러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의 노인이들, 어떤 규범적인 관계와는 다른 관계의 결을 보여주는 영화들, 이것들 역시 어떤 모두 퀴어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되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제 예정된 시간이 5분 남짓 남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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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없으시면. 하도 난잡한 얘기를 할 거 해서. 근데 되게 훈훈하게 지금 마무리하셨어요. 네. 네. 난잡함을 참. 잊으셨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질문이 나오지 않으므로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문제의식들 안에서 인천이란 공간을 고민을 하셨고, 그 안에서 또 환대라는 키워드 얘기를 나누기 위한 영화 3편을 꼽으셨는데,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 3편의 영화가 전부 다 여성 서사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성을 생물학으로 이야기하거나 본질화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어쨌거나 한국 사회가 여성으로 범주해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성을 겪은 것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주변성 안에서 환대와 부탁, 돌봄, 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고민은 오징어 게임까지 보고 난 다음에 온통 남성 서사들이 세계가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을 때, 사실은 어떤 여성 서사들이 계속 돌봄과 시간과 상호 의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도 막 망했다 얘기할 뿐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고민할까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저는 페미니스트니까 페미니즘 정치학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좀 더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혼자 사실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들인데, 평론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뭔가 명확해지는 게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토크를 이쯤에서 줄일까 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